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가 이전 후보지로 영국, 일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암호화폐 규제는 모호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는데 이 미국 대신에 이제 다른 나라들을 지금 후보지로 두고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결제 기업인 리플이 미국의 모호한 규제 환경을 언급하면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너무 모호하다라고 하면서 본사를 런던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영국 런던에 방문해서 이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FCA, 그러니까 그 금융감독청은 서로 다른 자산들을 이용 사례에 따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닌 화폐로 사용된다는 명확한 결론을 얻었고 이러한 규제 명확성은 리플이 영국에서 활동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게링하우스 대표는 이 리플이 영국 외에도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에미레이트 등의 국가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영국과 유사한 보장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XRP를 이제 증권으로 지금 판단을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거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그 리플의 XRP는 미국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리플을 포함한 이제 기타 주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증권 쪽에 이제 가깝다고 의견이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리플의 XRP에 대한 이 그 증권형 토큰이냐 아니냐 이걸 거래용 토큰으로 그냥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부가 지금 이제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본세를 이전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이 XRP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XRP를 지금 영국 같은 곳에서 좀 이제 사용을 좀 더 하려고 사업적으로 이제 그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영국의 FCA는 이 7월에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를 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XRP는 이 증권용 토큰이 아닌 거래용 토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금 세탁 방지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이제 명시도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사를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뭐 유력한 후보지 중에 또 하나로 떠오르는 게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지금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가장 또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에 또 하나이고, 이 주요 파트너사인 SBI가 이제 있죠. SBI에서 즉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리플과 이제 협력 관계를 맺고 XRP 사용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떠오르는 국가 중에 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빼고 그 실제 활용을 한다는 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XRP를 미국에서 활용을 하지 않기는 어렵고요. 또 아무래도 결국에는 XRP가 미국에서도 사용이 돼야지 이 전 세계적인 활용도가 높을 텐데 이제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본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모든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꼭 아닙니다. 이제 뭐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XRP에는 좀 이제 발목을 계속 잡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지금은 리플의 이제 주요적인 과제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아직까지 견고하게 위쪽에서 지금 자리를 내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13,000달러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3,039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하단선에 지금 12,791달러 선을 이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위쪽 13,000달러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을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정세가 바로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그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지금 54, 55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과매수 국면에서 살짝 이제 내려온 모습인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과매수 국면에 지금 진입해 있고 거의 80 가까이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주의를 요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까지 예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예측하기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쉽지가 않고요. 뭐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확실하게 어디로 꺾을지는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다른 전문가들 의견들을 이제 하나씩 좀 보면요. 우선 이 마켓이라는 지금 필명을 쓰는 이 분석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세가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지금 13,600달러 선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막고 지금 추가적으로 조정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96달러 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한번 나올 수 있지만 이 지지선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11,600달러 선까지도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인 마켓캡의 지금 마켓 순위, 지금 암호화폐 순위들 그리고 변동성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1.11% 다시 단기적인 그 상승세가 살짝 나왔습니다. 계속 이제 횡보를 보이면서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리고 이더리움도 3.03%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보다는 상승세가 좀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 3.47%, 그리고 지금 주요적으로 지금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상승세가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17.52%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그 전통 금융 자산과의 가격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 피델리티 디지털 S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의 차별화된 리스크 및 수익 요인, 그리고 사용 사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전통 금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20년 비트코인이 기관 포트폴리오에 통합되기 시작하며 다른 자산과 점차 상관관계가 생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주 들어서 비트코인 시세가 14.1% 뛰면서 30일 연속 평균 모델에 근거해서 비트코인 S&P 500 지수 상관 개수가 5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0으로 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에 있어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 상관 개수, 그러니까 이 지수, 그러니까 실제 주식의 이제 대표적인 S&P 500 지수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서로 이제 관계를 지수화시킨 거죠. 그래서 지난 8월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 상관관계수가 그만큼 이제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세계 마켓, 기타 자산군, 산업의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을 때 이 상승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산들과 이 상관관계가 낮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뭐 그건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산들이 상승을 하지 않을 때 비트코인만 이제 뭐 상승을 하면 상관관계가 이제 많이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었죠. 이제 금과 같이 움직인다거나 S&P 500 지수와 상관관계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비슷하게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지수의 움직임은 좀 그 횡보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만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관계수가 이제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한 이유는 결국엔 페이팔이 주요적인 이유였고요.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가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상승을 해버렸다면 이 상관계수가 조금 더 의미가 있었을 수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상관계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3,000달러 선 지켜낼까? 시빅 CEO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쪽으로 좀 더 크게 그 방향성들이 나올 가능성들, 그래서 등락이 좀 더 커질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조금 참고해 볼 만한 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마이클 세일러 CEO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인터뷰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금보다 100만 배 낫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는 오늘날 가장 안전한 투자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향후 100년간 암호화폐를 보유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면 항상 투자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이 마이클 세일러라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이 상장사가 이제 비트코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투자를 하겠지만,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네요. 지금 비트코인이 금보다 100만 배 낫다라고 하면서 좀 너무 오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긍정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과 BIS 연내 디지털 화폐 시험을 할 계획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 스위스 중앙은행인 SNB와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금년 내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BIS에서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 브누아 꾀레 전 유럽 중앙은행 집행이사가 전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BIS 혁신 허브 부서를 이끌고 있는 그가 이 SNB와 BIS가 금년 안에 개념증명 단계에서 CBDC를 발행할 것이라며 개념증명이 소매형 CBDC 실험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꾀레는 또 이 개념 증명이 기존 결제 시스템과 연결 방안을 연구하고 규제 준수를 모니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BIS, 이 국제결제은행이죠. 이 BIS는 이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우는 기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은행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서 지금 CBDC,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CBDC 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같이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CBDC 발행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실행 테스트를 해보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럽에서도 이 CBDC 발행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중국은 테스트 단계를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가장 이 CBDC 발행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법을 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합법화 시키고,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암호화폐 유통을 불법화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법적으로 이걸 막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중국에서는 다른 암호화폐 유통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개정안에서는 물리적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위안화가 모두 중국 법정화폐에 포함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민은행 외에 기관이나 개인이 위안화 유통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정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위안화의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판매할 경우에 관련 수익은 몰수되고 수익금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기소 및 징역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다른 기업에서 이제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절대 지금 유통 자체가 이제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의 암호화폐도 이제 통용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무슨 이제 진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유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철저하게 통제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법률을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모든 이제 기업체들이나 민간 분야에서도 이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체를 아예 활용을 못하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산업의 발전에서는 조금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그 제한된 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도 보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그렇게 개방적인 나라는 몇 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은 완전하게 이제 중국은 차단을 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도 좀 보수적이긴 하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를 선도할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디지털 위안화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화된 정부에서 나오는 화폐이고 이 화폐만으로 그 암호화폐나 이제 블록체인의 발전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국세청 납세 신고서 암호화폐 항목 수정 단순 부유 시 신고가 불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납세 신고서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라고 25일 포브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납세 신고서는 첫 페이지에 2020년 동안 암호화폐를 수령, 판매, 전송, 거래한 적이 있는가 혹은 암호화폐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묻는 항목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 보유하는 것은 이제 신고가 불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걸 조금 이제 완화시켜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세금 납세에 대해서 이제 신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시켜주는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 이
한국의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신분증 도입 사업의 첫 단계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의 중간 보고회를 28일에 개최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고회에서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정부, 세종청사, 서울청사 출입 절차, 그리고 공직자 통합 메일, 바로톡 등의 업무 관리 시스템 로그인 기능, 그리고 기타 도서관 등에서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 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신분증에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 증명인 DID 기술을 적용해서 이용자의 자기주권 강화와 기존 신분증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 사업의 첫 단계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내년 초에 상용화를 하고요.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은 LG CNS가 전체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그리고 라이온 시큐어가 DID 기술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신분증을 대체하는 시대를 좀 준비하는 사전 단계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공무원증으로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사전 테스트,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소규모로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테스트 단계를 좀 넘어서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 국민이 이 신분증을 이 모바일로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미 그 SK나 이런 쪽에서는 이 모바일 신분증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직접적으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블록체인 덕분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는 모바일 그 스마트폰에 소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 세계 2위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세계 2위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으로 부상을 했다는 건데요. 세계 1위는 지금 현재 OKX로 이제 불과 1,900만 달러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스큐에 따르면 22일 기준 CME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7억 9천만 달러, 약 8억 8,900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CME가 전체 이 BTC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 50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초 4%에서 이달 초 10%, 그리고 이번 주 15.8%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BTC 선물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CME는 일반 투자 대상 플랫폼에 비해서 현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참여가 늘어나면서 규제 허가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시장 입지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의 이제 진입이 아무래도 이 선물 거래소인 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이 성장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페이팔의 암호화폐 서비스 소식이 또 주요적으로 이 비트코인 지원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